통장 잔고를 확인한 순간 저는 뭐야? 그대로 바닥에 내 돈 다 주저앉았습니다. 어디 갔어? 12만 4천 원. 분명 어제까지만 해도 4억 원이 넘게 들어있던 돈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새벽 출근과 야간 근무를 반복하며 모은 퇴직금. 아내와 노후를 위해 한 푼, 두 푼 아껴 모은 전 재산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돈을 가져간 사람이 다름 아닌 제 아내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는 사람. 제 월급 통장을 맡기고 퇴직금까지 모두 맡겼던 사람. 죽는 날까지 함께 늙어갈 거라 믿었던 사람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구독은 무료이니 편하게 눌러주세요. 통장 잔고를 확인한 순간 김영수는 은행 창구 앞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손에 쥔 통장 사본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흰 종이 위에 찍힌 숫자는 너무도 차가웠습니다. 12만 4천 원. 분명 며칠 전까지만 해도 4억 원이 넘게 들어있던 통장이었습니다. 정년 퇴직금과 올해 부은 적금, 보험 만기금까지 모두 합친 돈이었지요. 김영수에게 그 돈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공장으로 향했던 시간, 기계 소음 속에서 귀가 먹먹해지도록 일했던 날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잔업을 마다하지 않았던 세월, 그 모든 시간이 쌓인 결과였습니다. 은행 직원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고객님, 며칠 전에 전액 인출 처리되셨습니다. 김영수는 직원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누가요? 직원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배우자분명의 통장에서 정상적으로 출금된 내역입니다. 그 말에 김영수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배우자, 박정희, 40년을 함께 산 아내였습니다. 공주 외곽의 오래된 단독주택. 낮은 담장 안에는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김영수는 그 집에서 아내 박정희와 평생을 살았습니다. 젊은 날에는 새빵살이로 시작했고 아이가 생기지 않아 둘이서만 조용히 늙어갔습니다. 김영수는 대전의 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생산직으로 일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빠지지 않았습니다. 술자리도 자주 가지 않았고 도박도 몰랐습니다. 월급날이면 봉투째 아내에게 건넸습니다. 당신이 알아서 해. 나는 그런 거 잘 몰라. 그러면 박정희는 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말아요. 내가 잘 모아둘게요. 그 말이 김영수에게는 평생의 약속처럼 들렸습니다. 박정희는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습니다. 화려한 옷도 좋아하지 않았고 동네 모임에도 깊이 끼지 않았습니다. 시장에 갈 때면 장바구니를 꼭 접어들고 나갔고 콩나물 한 봉지를 사도 가격을 2번씩 물었습니다. 겨울에는 오래된 코트를 꺼내 입었고 김영수가 새 옷을 사주겠다고 해도 손사래를 쳤습니다. 나이 들어 무슨 새 옷이에요. 당신 내복이나 하나 더 사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김영수는 그런 아내를 믿었습니다. 친구들이 농담처럼 말할 때도 있었습니다. 영수야, 돈은 내 명의로 갖고 있어야지. 세상을 모른다. 그때마다 김영수는 웃었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그런 사람 아니야. 그 말에는 조금의 의심도 없었습니다. 부부 사이에 자식은 없었지만 서로만큼은 있다고 믿었습니다. 늙어서도 같이 밥 먹고 같이 병원 다니고 같이 마당의 감나무를 바라보며 사는 것. 그게 김영수가 그리던 노후였습니다. 퇴직식이 있던 날도 그랬습니다. 회사 강당 한쪽에 작은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김영수는 어색하게 꽃다발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동료들은 박수를 쳤고 공장장은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김 반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영수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시장에 들러 박정희가 좋아하는 조기 2마리를 샀습니다. 저녁상 앞에서 그는 퇴직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정희야, 이제 우리도 좀 쉬면서 살자. 박정희는 국그릇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당신 고생 많았어요. 그 말 한마디에 김영수는 지난 세월이 다 보상받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퇴직금이 들어왔습니다. 김영수는 망설이지 않고 아내 명의 통장으로 돈을 옮겼습니다. 예전부터 그렇게 해왔기 때문입니다. 집안 살림도 적금도 보험도 모두 아내가 관리했습니다. 김영수는 숫자보다 기계가 편한 사람이었습니다. 복잡한 금융 상품도 몰랐고 이자 계산도 서툴렀습니다. 대신 몸 하나는 성실했습니다. 아내는 그런 남편 대신 통장을 챙겼습니다. 그러니 이상할 것이 없었습니다. 퇴직금도 당연히 아내에게 맡겼습니다. 그게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그게 신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너무 쉽게 무너졌습니다. 아내가 사라진 것은 평범한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김영수는 평소처럼 7시쯤 눈을 떴습니다. 퇴직 후에도 몸은 여전히 공장 출근 시간에 맞춰 깼습니다. 방 안은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부엌에서 들리던 냄비 소리도 없었습니다. 쌀 씻는 소리도 라디오 뉴스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정희야. 대답이 없었습니다. 김영수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식탁 위에는 반쯤 식은 보리차 컵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내가 매일 두던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의자가 반쯤 밀려난 채 비어 있었습니다. 안방 장롱문이 조금 열려 있었습니다. 박정희가 자주 입던 회색 점퍼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랍 안에는 속옷 몇 벌이 빠져 있었습니다. 화장대 위에 늘 놓여 있던 작은 손가방도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김영수는 처음엔 장 보러 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점심이 지나도 아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는 꺼져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도 연락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영수는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빈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4억 원이 넘는 돈은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김영수는 마당 감나무 아래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늦가을 바람이 마른 잎을 흔들었습니다. 현관문은 열려 있었고 집안은 어둡고 조용했습니다. 평생 함께 산 사람이 빠져나간 집은 낯선 빈집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김영수는 불도 켜지 않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은행에서 받아온 거래 내역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숫자는 선명했습니다. 출금 날짜도 선명했습니다. 아내의 이름도 선명했습니다. 그런데 이유만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왜 그랬어, 정희야? 김영수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동네에는 곧 소문이 돌았습니다. 평생 조용히 살던 박정희가 돈을 들고 사라졌다는 말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바람이 났을 거라고 했고 누군가는 오래전부터 계획한 일일 거라고 했습니다. 김영수는 처음에는 믿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속 의심은 커졌습니다. 사람은 사라졌고 돈도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배신감뿐이었습니다. 그는 몰랐습니다.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아내가 왜 아무 말 없이 떠났는지, 그리고 자신이 40년 동안 묻어두었다고 믿었던 과거가 바로 그 돈의 행방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요. 며칠 뒤 김영수의 낡은 휴대전화로 모르는 번호가 걸려왔습니다. 액정에는 낯선 번호가 떠 있었습니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젊은 여자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영수 어르신 맞으시죠? 김영수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누구십니까? 여자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말했습니다. 저는 공주 사랑복지센터 사회복지사 이수진입니다. 박정희 여사님 일로 꼭 만나 뵙고 싶습니다. 그 순간 김영수의 손끝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사라진 아내의 이름이 낯선 사람의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공주 사랑복지센터. 김영수는 낡은 건물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전화 한 통 때문에 이곳까지 왔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사라진 아내의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 그것도 전혀 모르는 사회복지사.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혹시 아내가 사고를 당한 것은 아닐까? 아니면 정말 다른 남자와 함께 떠난 것일까? 별별 생각이 머릿속을 어지럽게 만들었습니다. 자동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영수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지센터 2층 상담실. 작은 탁자 하나와 의자 2개가 놓인 조용한 공간이었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더니 단정한 정장 차림의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40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김영수 어르신 맞으시죠? 예. 저는 이수진 사회복지사입니다. 김영수는 자리에 앉자마자 물었습니다. 우리 집사람 어디 있습니까? 목소리는 거칠었습니다.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이수진은 잠시 말을 고르는 듯 했습니다. 먼저 이것부터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녀는 갈색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김영수는 짜증이 났습니다. 아니, 사람을 불렀으면 사람부터 찾아줘야지 무슨 서류입니까? 어르신, 난 서류 같은 거 관심 없습니다. 정의가 어디 있는지만 말해주면 됩니다. 이수진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정희 여사님께서도 어르신이 이걸 먼저 보셨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에 김영수는 순간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내가 남긴 말, 그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못해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여러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병원 진단서, 주민등록 초본, 복지지원 상담 기록, 그리고 낯선 이름 하나. 김민재. 김영수는 무심코 그 이름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순간 손끝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오래전 무덤 속에 묻어둔 기억이 갑자기 눈앞에 나타난 것 같았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이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김영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름을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평생 잊으려고 했던 이름, 평생 다시는 마주하지 않을 거라고 믿었던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애써 표정을 숨겼습니다. 누구입니까? 모르십니까? 모르는 사람입니다. 너무 빠른 대답이었습니다. 오히려 부자연스러울 정도였습니다. 이수진은 김영수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정말 모르십니까? 김영수는 눈을 피했습니다. 처음 듣는 이름입니다. 순간 상담실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벽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몇 초가 흘렀는지 모릅니다. 이수진은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서류를 건넸습니다. 병원 진단서였습니다. 상단에는 큰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간세포암, 진행 단계 사기. 김영수는 무심코 읽다가 멈췄습니다. 암입니까? 예. 많이 안 좋은 겁니까?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김영수는 자신도 모르게 진단서를 한 번 더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남자는 40이 조금 넘어 보였습니다. 깡마른 얼굴, 힘없이 웃고 있는 모습.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왠지 낯설지 않았습니다.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그는 불편한 마음을 떨쳐내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 집사람이랑 무슨 관계라는 겁니까? 이수진은 쉽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정답을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 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어르신, 예. 박정희 여사님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뭐요? 정확히 말하면 스스로 떠나신 겁니다. 김영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떠나셨습니다. 누구에게? 그건 아직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김영수는 참았던 화가 폭발했습니다. 의자를 밀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장난합니까 지금? 상담실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사람이 돈 들고 사라졌는데 도움? 어르신, 4억이 넘는 돈이 없어졌어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평생 모은 돈입니다. 내 인생 전부였어요. 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수수께끼처럼 말하고 있잖아요. 이수진은 조용히 말을 들었습니다. 김영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세요. 우리 집사람 다른 남자 생긴 겁니까? 그 말이 나오자 상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잠시 후 이수진이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럼 뭐 때문입니까? 다른 이유입니다. 무슨 이유인데요? 이수진은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르신, 예. 혹시 40년 전 일을 기억하십니까? 그 순간 김영수의 표정이 얼어붙었습니다. 정확히 40년 전 그 숫자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모른 척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정말 모르십니까? 예. 한 번도 떠올린 적 없으십니까? 김영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유는 자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잊은 척할 수는 있어도 완전히 잊을 수는 없는 법이니까요. 그날 상담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이수진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김영수 역시 더 물을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 창밖에는 늦가을 들판이 지나갔습니다. 황금빛 벼는 이미 대부분 수확이 끝난 상태였습니다. 김영수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늙은 얼굴이었습니다. 주름도 많았고 머리도 휘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은 늙은 얼굴보다 젊은 시절의 자신이 더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26살 공장 기숙사, 그리고 한 여자, 오래전 이름조차 부르지 않았던 사람. 김영수는 급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하지만 기억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비어있는 식탁, 비어있는 침대, 비어있는 옷걸이, 그리고 아무 말도 남기지 않고 떠난 아내. 김영수는 그날 밤 처음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도 거실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탁자 위에는 김민재라는 이름이 적힌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끝내 서류를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그리고 사진 속 남자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볼수록 자신의 젊은 시절 모습과 닮아 보였습니다. 그 사실이 김영수를 더욱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휴대전화에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이수진이었습니다. 짧은 내용이었습니다. 어르신께 꼭 보여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공주성 근처 병원으로 와주십시오. 김영수는 문자 화면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영수는 공주성 근처에 있는 작은 종합병원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사회복지사 이수진이 보낸 문자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김민재라는 이름 때문이었습니다. 병원 건물 유리창에는 자신의 초췌한 얼굴이 비쳤습니다. 며칠 사이에 사람이 10년은 늙은 것 같았습니다. 로비 의자에 앉아 기다리고 있던 이수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수는 대답 대신 물었습니다. 도대체 뭘 보여주겠다는 겁니까? 오늘은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부터 말해요. 이수진은 잠시 김영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르신이 이미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김영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6층에 멈췄습니다. 복도 끝 병실로 향하는 동안 김영수의 발걸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병실 문 앞에 도착한 이수진은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은 파일 하나를 건넸습니다. 먼저 이것부터 읽어보세요. 김영수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상담 기록이 들어 있었습니다. 김민재, 미혼, 현재 간암 사기, 보호자 없음, 가족관계 없음, 생활지원 대상자. 그 아래에는 짧은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부친의 존재를 알고 있으나 평생 만나지 못함. 김영수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부친의 존재를 알고 있으나 평생 만나지 못함. 그 한 줄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눈을 감자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26살이던 시절, 김영수는 군 복무를 마치고 공장에 복직한 상태였습니다. 돈도 없었고 미래도 없었습니다. 그때 만난 여자가 있었습니다. 김선영. 같은 공장에서 일하던 여자였습니다. 둘은 짧지만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김선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수 씨, 나 아이가 생긴 것 같아요. 그날 밤 김영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당시 그의 월급은 생활비도 빠듯했습니다. 부모님 병원비까지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결혼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하던 그는 결국 가장 비겁한 선택을 했습니다. 도망치는 것이었습니다. 연락을 끊었습니다. 회사를 옮겼습니다. 주소도 바꿨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박정희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그 후로는 단 한 번도 과거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돌아보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김영수는 파일을 덮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설마,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설마 그 아이가. 이수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민재 씨는 어르신의 친아들입니다. 순간 복도 벽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김영수는 의자를 붙잡았습니다. 귀에서는 웅웅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아니야. 어르신. 아니라고. 하지만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마음속에서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수진은 천천히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김민재의 어머니 김선영은 혼자 아이를 키웠습니다. 생활은 어려웠습니다. 공장을 전전했고 식당 일도 했습니다. 그러다 8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 민재는 혼자 살아왔습니다. 건설 현장도 다녔고 택배 일도 했습니다. 몸을 혹사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건강검진에서 간암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김영수는 멍하니 바닥만 바라보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이수진이 또 다른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젊은 여성과 어린 소년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낡고 바랜 사진이었습니다. 소년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김영수는 그 사진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소년의 얼굴이 자신의 어린 시절과 너무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짙은 눈썹, 둥근 코, 웃을 때 접히는 눈매, 모든 것이 닮아 있었습니다. 김영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선영이가 그 이름을 입 밖으로 꺼낸 것은 40년 만이었습니다. 혼자 키운 겁니까? 예. 김영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40년 동안 잊고 살았던 죄가 눈앞에 현실이 되어 나타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이야기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수진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이 모든 걸 처음 알게 된 사람은 박정희 여사님입니다. 김영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희가? 예. 몇 달 전, 박정희는 다락방 정리를 하다가 오래된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김선영이 보낸 편지와 오래된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주소도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확인할수록 사실이었습니다. 남편이 평생 숨겨온 혼외자, 그리고 버려진 아이. 박정희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40년 동안 믿었던 남편에게 그런 비밀이 있었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곧 다른 감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분노보다 연민이 먼저 찾아온 것입니다. 혼자 살아온 아들, 아버지 없이 늙어가는 아들, 그리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아들. 박정희는 결국 직접 김민재를 찾아갔습니다. 그때부터 병원을 오가며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김영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정희가 민재를 만나러 갔다고? 예. 계속? 수개월 동안 계속 다니셨습니다. 김영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내는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배신도, 자신의 거짓말도, 그리고 자신이 버린 아이의 삶도. 그런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혼자 짊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복도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김영수는 한기를 느꼈습니다. 그 순간 병실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안쪽 침대 위에 누워있는 한 남자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산소줄을 낀 마른 남자, 창밖을 바라보는 쓸쓸한 뒷모습. 김영수는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의 옆 얼굴을 본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마치 젊은 시절 자신의 얼굴이 40년의 세월을 건너 그대로 나타난 것 같았습니다. 김영수는 문고리를 잡은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병실 안으로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김민재 씨는 아직 어르신이 오신 걸 모릅니다. 김영수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가슴이 미친 듯 뛰었습니다. 만나야 할까요? 그건 어르신이 결정하셔야 합니다. 김영수는 병실 문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자신의 과거가 누워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잊고 살았다고 믿었던 죄. 아니, 잊은 것이 아니라 외면했던 죄였습니다. 병실 안에서는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짧고 힘없는 기침이었습니다. 김영수는 결국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날은 병실 앞 의자에 앉아 있다가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도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창밖 풍경이 계속 지나갔지만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한 사람만 떠올랐습니다. 박정희. 40년 동안 함께 산 아내였습니다. 그녀는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젊은 시절 다른 여자와 아이를 두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아이가 혼자 살아왔다는 사실. 그런데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김영수는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그는 안방 장롱을 열었습니다. 박정희의 옷들이 사라진 빈 공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소에는 느끼지 못했던 허전함이 밀려왔습니다.
화장대 위에 놓여있던 작은 손거울도 없었습니다. 겨울이면 늘 입던 회색 카디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집안 곳곳에 아내의 빈자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김영수는 처음으로 박정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약 자신이 아내였다면 어땠을까? 40년 동안 믿었던 배우자가 혼외자를 숨기고 있었다면, 그 사실을 노년이 되어서야 알게 되었다면, 아마 분노했을 것입니다. 배신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박정희는 남편을 찾아와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그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다음 날, 김영수는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이수진이 작은 수첩 하나를 건넸습니다. 박정희 여사님이 남겨두신 기록입니다. 김영수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펼쳤습니다. 수첩 안에는 날짜별로 짧은 메모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메모, 민재 씨 첫 상담. 그 아래에는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더 외로워 보였다. 김영수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오늘 항암 치료 시작. 혼자 보호자 서명하는 모습이 마음 아팠다. 또 다른 페이지. 식사를 거의 못한다. 죽 한 그릇도 다 먹지 못했다. 김영수는 말을 잃었습니다. 수첩은 점점 일기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오늘 민재 씨가 처음 웃었다. 어머니 이야기를 했다. 아버지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아직도 기다리는 것 같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김영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기다린다. 40년 동안 버려진 아들이 아직도 아버지를 기다린다는 사실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그때 이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정희 여사님도 처음에는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혼외자 이야기를 알게 된 날 밤에는 거의 쓰러질 정도였다고 합니다. 김영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럴 만하지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민재 씨를 직접 만나고 생각이 바뀌셨습니다. 김영수는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여사님이 그러셨어요. 이수진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남편은 미워할 수 있어도 저 사람까지 미워할 수는 없다. 김영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이수진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민재 씨는 여사님을 처음에 경계했습니다. 그랬겠지요. 당연하지요. 평생 혼자 살아온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병원에 갈 때마다 죽을 사다 주고, 입원비를 대신 내주고, 항암 치료 후 힘들어할 때 곁을 지켜주고,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민재 씨가 박정희 여사님에게 물었다고 했습니다. 왜 저한테 이렇게 해주세요? 그 질문에 박정희 여사님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겨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냥 어른이 미안해서 그래요. 김영수는 결국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퇴원 수속 관련 서류를 들고 나왔습니다. 김영수는 무심코 서류를 바라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수술비, 입원비, 항암 치료비, 간병비, 총액은 수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그는 놀란 얼굴로 물었습니다. 이 돈을 누가 냈습니까? 이수진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박정희 여사님입니다. 김영수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전부? 예. 그 많은 돈을? 예. 퇴직금도 대부분 치료비로 들어갔습니다. 김영수는 멍해졌습니다. 그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라진 4억 원, 아내의 실종, 병원, 그리고 김민재.
돈은 누군가에게 빼앗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박도 아니었습니다. 외도도 아니었습니다. 전부 자신의 과거가 만든 빚을 갚는 데 쓰이고 있었습니다. 40년 전 자신이 버린 아이,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 사용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영수는 벽을 짚고 천천히 앉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아내 때문이었습니다. 박정희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자신이 평생 외면했던 책임을 대신 짊어지고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날 오후, 김영수는 처음으로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창가 쪽 침대에 김민재가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 밖 겨울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척한 얼굴, 깊게 패인 눈, 휘어진 피부. 하지만 옆모습은 너무도 익숙했습니다. 마치 젊은 시절 자신의 얼굴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김영수는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김민재는 아직 그를 보지 못했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부족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로도 부족했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을 설명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누군가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김영수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박정희였습니다. 수개월 만에 다시 보는 아내였습니다. 몇 달 전 아무 말 없이 사라졌던 아내였습니다. 수척해진 얼굴, 눈 밑에는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걸음은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결심한 사람처럼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박정희 역시 김영수를 발견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병원 복도 한가운데서 마주쳤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먼저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40년의 세월이 침묵으로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김영수는 천천히 아내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오. 박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영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몰랐소. 그 말은 틀린 말이었습니다. 사실은 몰랐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알면서 외면했던 것입니다. 박정희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몰랐던 게 아니잖아요.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 무겁게 들렸습니다. 김영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맞소. 당신은 잊고 살았겠지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평생 못 잊고 살았어요. 복도 창문 사이로 겨울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박정희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나는 처음에 당신이 너무 미웠어요. 그 말에 김영수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40년 동안 속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박정희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민재를 처음 만난 날, 잠시 숨을 고른 그녀가 말했습니다. 미워할 수가 없더라고요. 김영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말이 가장 아팠습니다. 아내는 자신을 대신해 죄 없는 사람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 아이는 아무 잘못도 없었어요. 그냥 아버지 없이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그 순간 병실 안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동시에 병실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창가 쪽 침대. 김민재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 오셨네요. 그 말에 김영수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민재는 박정희를 어머니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핏줄 하나 섞이지 않았지만 몇 달 동안 곁을 지켜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박정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은 좀 어때? 괜찮습니다. 민재의 시선이 천천히 김영수에게 향했습니다. 낯선 노인을 바라보는 눈빛이었습니다. 아시는 분이신가요?
병실 안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김영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수없이 준비했던 말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더는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40년 전에도 도망쳤습니다.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김영수는 천천히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민재 앞에 섰습니다. 처음 보는구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민재야. 민재는 의아한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김영수는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나는 잠시 후 그는 평생 처음으로 자신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다.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박정희도 숨을 죽인 채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긴 침묵 끝에 민재가 입을 열었습니다. 왜 이제 오셨어요?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김영수의 심장을 찢어놓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는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68살의 노인이었습니다. 평생 자존심 강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미안하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변명할 생각도 없다. 민재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김영수는 흐느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겁이 났다. 가난했고 무서웠다. 그래서 도망쳤다. 그는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그 대가를 내가 평생 치렀다. 병실에는 울음소리만 남았습니다. 한참 뒤 민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알고 계셨어요? 박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언제부터요? 몇 달 전부터. 민재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주 작은 미소였습니다. 그래도 그는 박정희를 바라보았습니다. 혼자 죽지는 않게 됐네요. 그 말에 세 사람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칠 후 김영수는 매일 병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직접 죽을 끓여오기도 했고 휠체어를 밀며 병원 정원을 산책하기도 했습니다. 늦었지만 아버지가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박정희 역시 병원을 오갔습니다. 세 사람은 어색했지만 조금씩 가족이 되어갔습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민재의 상태도 조금씩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하지만 희망은 생겼습니다. 몇 달 뒤 봄이 찾아왔습니다. 병원 정원에는 벚꽃이 피었습니다. 김영수는 벤치에 앉아 떨어지는 꽃잎을 바라보았습니다. 통장 잔고는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노후 계획도 사라졌습니다. 퇴직금도 대부분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때 박정희가 옆에 앉았습니다. 김영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돈이 아깝지 않소? 박정희는 말없이 꽃잎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원망했소. 알아요. 하지만 이제 알겠소. 김영수는 먼 곳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잃은 건 돈이 아니었더군. 40년 동안 외면했던 책임이었어. 박정희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멀리서 민재가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건강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혼자는 아니었습니다. 김영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들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인생에는 너무 늦게 찾아오는 후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후회가 남은 삶을 바꾸기도 합니다. 김영수는 40년 동안 갚지 못했던 빚을 이제야 갚기 시작했습니다. 그 빚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책임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봄날, 세 사람은 처음으로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